자문이나 저술활동 이런 거를 목적으로 올린 거니까 이 교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건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실제 기소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공개 정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았다고 해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 사실 무죄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공개를 하는 그 장소, 공개 목적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신정법에 명문화 명시로 들어왔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할 때, 근데 이제 일단 동의를 안 받은 거잖아요. 동의를 안 받은 건데 내 정보를 계속 쓰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디서 수집했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걸 쓰고 있고 내가 쓰고 있지만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옵트인은 들어갈 때 동의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옵트아웃은 그냥 별도의 반대 의사 없이만 쓸 수 있는 건데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옵트아웃식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요청이 있으면.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넘어가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예, 아까 이제 동의할 때 동의 받는 항목, 그 다음에 목적, 보유 기간 이런 거 명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각각 다 구별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중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는데 약간의 글자를 거의 한 1mm였나 10mm였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게 작게 써가지고 동의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1심, 2심에서는 어쨌든 동의받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제대로 안 받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택 정보랑 필수 정보를 구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민감 정보하고 고유식별 정보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마케팅 이유로 이제 동의받을 때는 이제 아까 홈플러스 사례가 이제 요런 사례였는데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지원한 서비스 제공 거부하는 건 안 되고 14세 미만 법정 대리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사항이 명확히 표시해야 되는 사항. 사실 마케팅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마케팅의 경우는 정보층이 연락할 수 있다. 사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랑 여권하고 운전면허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동의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방식 예컨대 글자 크기도 좀 더 크게 하고 밑줄 같은 것도 붙고 이 내용이 많을 때 별로 요약해서 하니까 동의하는 방식이 좀 더 특별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어떤 권리 침해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두드러진 방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된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앞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됩니다. 처리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라는 거는 이제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아까 채용할 때 범죄경력도 말씀드렸죠. 전교조 사건도 노동조합 가입 요구 때 민감정보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고 민족정보가 해당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법 반영된 내용이고요. 고유식별정보에 이런 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좀 특수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데 별도 동의를 안 받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써버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유출과 무관하게 이제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앞부분 말고 뒷부분이 이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뒷부분은 이제 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도 안 되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시행규칙 이런데
근거를 둔 경우에만 이제 처벌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조치 또는 급박한 생명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항상 들어오고 있죠. 항상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동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대신 대체 수단을 요새 항상 제공하고 있죠. 채용 지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채용 지원할 때는. 근데 채용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 사용자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법령상 의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이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CCTV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비공개 장소에서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사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사유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범죄 예방 수사, 그 다음에 시설 관리.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공개된 장소로. 목욕실이나 화장실 이런 건 굉장히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로도 허용될 수가 있고 이런 설치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건 안 되는데요.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 표에 있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설치할 때에는 이런 안내판 같은 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안내판을 아까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 공개된 장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백화점 내에서 설치할 때 CCTV마다 이렇게 안내판 설치해야 되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나 이런 데 이제 한 번에 좀 표시해도 뭐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입니다. 노동자 사무실에 비추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공개된 그 사업장이 만약에 출입이 자유로운 사무실에서 입구를 말하는 거죠. 사무실 안이 아니고. 뭐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이제 공개된 장소, 아니라면 이제 비공개 장소일 텐데 어느 경우든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사항으로 이제 설치 목적이나 설치 장소, 그 다음에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설치 목적이나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CCTV가 관찰하는 대상, 어느 정도 이 필름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 뭐 지배 개입이나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그 장소가 비공개 장소라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사업장의 사무실 앞이라면은 이제 원래 아마 비공개 장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공개된 장소일 수도 있으니까요. CCTV로 수집한 정보를 죄송합니다. 목적 외로 사용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버스회사 사건인데, 버스 안에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이제 수익금 보전하고 무슨 차량 추돌 사업 미보고, 배차 시간 미준수, 운전 중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설치를 했던 건데, 그 목적권을 벗어나서 운전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CCTV 자료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목적과 관계없는 징계나 근무평정 자료로는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예외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예외사유인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면 이 예외사유도 해당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렇고 설치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거는 좀 위협하다. 네. 일정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까지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 단체 협약상 합의 조항에 근거해서 CCTV 즉시 철거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행정법원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단체 협약을 보면은 일단 회사는 그 개인정보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시 목적을 설치해서 안 되고 다만 그 노동안전 도난 이런 위험 방지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 이러한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하고 이런 합의를 거쳐야 된다. 예. 그리고 기준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설치할 수 없고 사전 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 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예, 되게 잘 돼 있죠. 저희 모범 단협에도 이런 내용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단협이 있었던 사안에서 이게 그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원한 체벌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벌 사건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설치 자체가 허용이 되고 보면은 이제 위험 사고 방지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설치 사유 자체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목적 사용 기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 합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원하체벌 사건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감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게 부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시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촬영 대상에 그 개인 사무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단열에 보신 이런 사유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안전 그 위험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사전 합의를 거쳐야 되고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예, 이런 조항들이 다 해당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예, 그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합의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71조 3항에 보시면은 또 즉시 철거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법원이 받고 실제 이 사안에서는 철거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비닐봉지로 그냥 CCTV 싸버리고 사용자가 그 떼라 하니까 그 떼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모두 징계 사유로 해당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비닐봉지로 싼 것도 징계 사유가 아니고 예, 제거 지시 불응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아니다. 즉시 철거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노동 감시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감시당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을 종합해 보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지금까지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를 살펴봤는데 이런 다 끝났으면 파기해야 되겠죠. 파기. 예,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5일 내로 파기해야 되고요. 안 했으면 과태료고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 법령상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고요. 예, 종이 같은 거는 이제 파쇄해야 되고 예, 전자적 파일은 이제 영구 삭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처리라고 명명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관리입니다. 관리. 사실 처리랑 관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법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 당연히 안전조치를 제가 준수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사실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여기 그림에 있는 정도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아무나 접근하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처리 시스템의 통제 그리고 암호하고 접속 기록 관리 이런 것들 사실 아마 보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냥 당연히 수긍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안을 잘 몰라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이제 예, 수긍이 안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또 수립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이제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제 처리할 거다라는 어떤 그
일반적인 기준 같은 걸 이제 공개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이런 걸 보고, 아, 내 정보가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뭐 요청도 하고, 뭐 파기 요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이제 게시를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책임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고, 뭐 이런 보호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불만 들어오면은 이제 불만 처리하고 피해 구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지정이 돼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특히 개인정보 많이 다룬 회사는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하는 역할도 많고.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 대표이사가 요 업무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 평가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의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마치 이제 뭐 ISO 인증받는 것처럼 그런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제공받을 권리, 선택 결정 권리, 열람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내 정보를 더 이상 처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삭제 혹은 파기해달라. 그 다음에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일환이고 이것은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열람권에 관해서 보면은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를 받으면은 이제 여기 열람 요구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정한 내용대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회사는 수집한 것보다 더 복잡한 방법으로 열람을 이제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아까 이제 그냥 회사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열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10일 내에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연봉 관련해서 노동부가 뭐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열람 거부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받으면 이것도 10일 내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법령에서 수집 대상 명시되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일 내에 이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또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유들이죠,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인정보 주체는 이런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신고를 하면은 제도개선 공고나 아니면은 시정조치 같은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같은 고발 혹은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나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권고를 내주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제도개선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손해배상의 특칙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히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유출했을 때 입증이 피해액만 이제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처리자가 이제 고의 중과실 없으면 입증해야 됩니다. 3배 이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신정법은 이게 5배 이내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면제가 됩니다. 그냥 동의 없이 법 위반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액이나 고의과실 이런 거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고,
이거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